형부, 저 이상한 사람이 된 걸까요? 그 말을 꺼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없이 앉아있던 그 사람. 의외였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그는 울지 않았다. 그 차가운 얼굴이 이상하게 더 슬퍼 보였고 더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 있었다. 형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이혼 후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고요. 그런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아주게 된 그날 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린 걸까요? 지금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라도 그랬을지도 몰라. 형부가 처음 우리 엄마 집에 들은 건 장례식 넉 달 뒤였다. 그는 조금 야위어 있었고 말수가 줄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반찬 몇 가지를 싸서 그에게 건넸다. 형부, 이거라도 데워 드세요. 몸 안 챙기시면 언니가 속상해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나는 자연스럽게 형부의 집을 오가게 됐다.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이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 하지만 이상했다. 자꾸만 그 집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돌아가는 길이 아쉽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다. 형부도 그랬던 걸까? 어느 날 저녁 내가 주방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혼자 밥 먹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 외로웠기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그 집에 들렀다. 김치가 떨어졌다 하면 김치를 담가 들고 갔고 고기 반찬을 하고 나면 형부에게 한 접시 나눠주었다. 형부는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눈빛이 모든 대답 같았다. 고생했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형부는 늘 똑같은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생활은 시간마저 멈춰버린 것처럼 정적이었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거실 탁자엔 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공기가 편안했다. 그날도 그랬다.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는 슬그머니 형부 옆에 앉았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 끝에 형부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하루하루가 괴로워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가슴이 조여오거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그 감정이 뭔지, 혼자라는 감각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형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나를 따라 현관문 앞까지 나왔을 때 문득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건 아니야. 우리는 안 돼.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형부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오늘은 안 오는 거야? 요즘 감기 조심해. 짧고 간단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 깃든 외로움은 너무도 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형부에게서 이렇게 문자가 왔다. 혹시 오늘은 저녁 같이 먹을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2번 뛰고 3번째는 이상하게 아팠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자를 보내놓고
한참을 폰만 바라봤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천천히 집으로 와. 국 끓이고 있어. 이상하게 따뜻한 말이었다. 누군가가 날 기다린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다. 나는 그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살짝 립밤을 바르고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단순한 식사였고 늘 가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울을 2번이나 들여다봤다. 현관문이 열리고 형부가 조용히 웃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식탁 위엔 조촐한 국과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서툰 솜씨지만 그 안에는 분명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그릇을 정리하고 형부의 옆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형부, 혼자 계시면 진짜 외롭죠.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람이 혼자 살면 밥보다 말이 더 그리워. 그 말에 나는 눈을 돌렸다. 괜히 울컥했다. 형부도 나도 너무 오래 말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지도 몰랐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그의 손등이 내 눈에 들어왔다. 마른 손, 굳은 살이 선명한 손. 그 손이 이유 없이 마음을 건드렸다. 순간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토록 자주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감정들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일까, 위로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잘 수가 없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다시 켰다. 형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하나를 반복해 읽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왜 자꾸 가슴이 뛰지? 며칠 후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저녁 집에 올 수 있어. 별다른 이유는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나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형부의 집은 평소보다 더 따뜻했다. 전등은 하나만 켜져 있었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형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형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그리운 날이라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도 그런 날이 있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커피를 따라 주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가 오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 이상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언니와의 지난 날을 조용히 떠올렸고 나는 내 이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진심을 주고받은 건. 웃기지도 않게 나도 눈물이 났다. 형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고 나는 그 손끝을 스쳤다. 그 짧은 순간 우리 둘은 동시에 멈췄다. 그의 손등이 내 손에 닿았고 나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 소리만 커졌다. 죄송해요. 내가 먼저 손을 뺐다. 하지만 미처 멀어지기 전에 형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다시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단지 감사의 감정이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걸까? 그날 집에 돌아오던 길, 나는 처음으로 그를 형부가 아닌 한 남자로 떠올렸다.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는 형부의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한 번만 더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며칠을 지나쳤다. 하지만 마음은 더 시끄러웠다. 문득문득 손끝이 기억났고 그 사람의 시선이 떠올랐다. 그건 외로움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핑계를 대보아도 결국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를 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왔다. 잘 지내? 짧은 문장.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긴 답을 하지 못하고 단 2글자만 보냈다. 네, 형부는요? 그는 잠시 후 이렇게 답했다.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다시 그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지금 이 감정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할 거란 걸 알았기에.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도 음악도 없이 그저 둘만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가끔 눈이 마주치고 한 번은 너무 오래 서로를 바라보다가 내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감정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란 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온기. 그것이 이제 내게 필요하다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만 스며들었고 형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2사람 사이 손등이 스치고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뺐다. 하지만 그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힘주지 않은 조심스러운 손길. 가지마. 그 말이 내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속삭인 것처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너무도 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눈엔 미안함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래 참았던 감정이 있었다. 형부,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아주 천천히 끌어안았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가슴이 요동쳤다.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품이 따뜻하다는 감각이 먼저 밀려왔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고 잔잔했고 무너지는 듯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모든 경계선을 넘어선 죄의식이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따라 나와 신발을 신는 내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등에 박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볼을 스쳤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죄책감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이틀 뒤 나는 혜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작은 엄마, 혹시 아버지 집에 계세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애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무슨 일인데? 방금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셔서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형부와 나는 다시 마주 앉았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다. 오늘 혜진이가 전화 왔었어요.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한테 먼저 연락 와서 물었어. 작은 엄마랑 무슨 사이냐고. 나는 숨을 삼켰다. 뭐라고 하셨어요? 형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세상엔 되어 있지 않다는 걸. 형부는 지금 후회하세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날 바라보았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미안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더 아팠다. 형부.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가 먼저 손을 놓았다. 오늘까지만 여기 있어주면 안 돼. 그 말은 곧 이별이었다.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거실에 앉아. 처음으로 그 집에서 밤을 새웠다. 하지만 그 밤은 따뜻하지 않았다. 지독하게 서늘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형부는 먼저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먼저 연락할 용기를 잃었다. 하지만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거리를 두기로 했을 뿐 마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 커피를 마시다가도, 시장에 나갔다가도, 창밖의 햇살을 보다가도 나는 습관처럼 그를 떠올렸다.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 밥은 챙겨 먹고 있을까? 또 혼자 소파에 앉아 텅 빈 TV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는 것도 두려웠다. 그의 손을 내가 먼저 놓은 건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 끝을 말했으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늦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은 엄마 혹시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무슨 일인데? 병원이에요. 아버지 또 쓰러지셨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서 라면 끓이다가 부엌에서 쓰러졌대요. 탈진이래요.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코트를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왔다. 병원으로 가는 길 수없이 머릿속을 되뇌었다. 내가 더 빨리 연락했다면, 내가 그냥 곁에 있어줬다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형부는 눈을 감고 있었다. 볼이 더 깊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나빠지도록 혼자 있었어요? 형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 당신이 없는 게 생각보다 더 괴로웠어요. 며칠 동안 나는 매일 병원으로 갔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서 들고 갔고, 저녁이면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형부는 말이 줄어들었지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졌다. 괜찮으세요? 응응 많이 좋아졌어. 그 대답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간병인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커요. 지금 이분께 가장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모를 것이다. 그가 혼자서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를. 그리고 나 역시 얼마나 그를 필요로 하는지를. 그날 밤 병실을 나서던 길, 형부가 조용히 불렀다. 잠깐만. 나는 돌아섰다. 그는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키며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편지야. 그냥 밤에 생각나서 쓴 거야. 오늘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 사람 특유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놓여 있었다. 당신이 처음 국을 끓여주던 날,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 국보다 따뜻한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나는 지금도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의 글이, 누군가의 진심이 이토록 내 마음을 울린 건.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꽃집 문도 열지 않고 뜨거운 수프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형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왔어.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수프가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편지 잘 받았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형부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젠 그냥 당신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게 더 우리 마음에 솔직한 것 같아서. 그 말에 형부는 조용히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슬픔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는 그저 한 남자의 웃음이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했다. 병원 근처의 공원. 가을이 깊어지고 바람엔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건강해지면 이 동네로 이사 와요. 내 말에 그가 물었다. 왜? 이제는 그 집까지 너무 멀어요. 그 거리만큼 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아볼래?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멈춰 섰다. 바람이 불고 노란 잎이 천천히 발끝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해요. 우리 남은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해 써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하기로 한 지 일주일 뒤 혜진이 병문안을 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내가 형부의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나는 일어섰고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작은 엄마, 혹시 다시 아버지 곁에 계신 건가요?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피하지 않으려고 해.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솔직히 말해줘요. 언제부터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얼마나 지나고부터요?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낸다면 모든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배신이란 이름으로 각인될 것 같아서. 작은 엄마, 아버지 외롭다는 건 알아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만 엄마 자리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건 너무. 나는 조용히 끼어들었다. 혜진아, 나는 내 엄마 자리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을 뿐이야. 내 이름으로, 내 자리에서.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는 딸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아빠가 이기적인 건 알아. 하지만 너희 엄마가 지금 이 모습을 봤다면 정말 나 혼자 이렇게 병원 침대에만 있는 걸 바랐을까? 혜진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작은 엄마,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오래오래 웃게 해주세요. 나는 그 순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혜진이의 말은 용서였고, 인정이었고,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는 함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시장 골목 끝 조용한 골목길 어귀에 있는 햇살 좋은 단층집. 아침이면 그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고 나는 창가에 화분을 물 주었다. 낮에는 같이 마트에 가고 저녁이면 마당 의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눴다.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여전히 조용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이제 그 누구도 이 손을 놓지 말자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유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던 날,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더는 죄책감도 눈치도 숨김도 없었다.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가장 진하게 사랑했고 늦은 나이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사랑이란 말, 이토록 조심스럽고 이토록 고맙고 이토록 깊은 말이라는 걸 우리는 이 나이에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랑은 살아갈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이 사랑처럼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건넬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사랑에도 자격이 있다는 걸 당신도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